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죠. 저는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집을 팔고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된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벌써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산책이나 할까? 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지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요 하고 부르다가 대답이 없는 침묵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반려견 보기도 작년에 제 곁을 떠났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보기만이 저의 유일한 말동무였는데 보기마저 늙어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저는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뒤로 제 집은 참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 없고 저녁에 불을 끄고 누우면 대답해주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는 유일한 벗이었어요. 혼자 밥을 해 먹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나 하나 먹겠다고 뭘 그리 장황하게 해야 하나 싶어서 김치에 밥만 말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허전하세요 하며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문득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 하지? 누구랑 함께 살면 조금은 덜 쓸쓸하지 않을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며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고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자기 가정을 꾸려 살림을 따로 차렸고 작은 아들도 손주를 두고 살아갑니다. 둘 다 제 자식이니까 어느 쪽이든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 가보았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과장까지 올라간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파트도 큰 곳으로 이사했고 차도 좋은 걸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 내 집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큰며느리 얼굴이 굳어있는 게 뭐랄까요? 차가운 공기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금방 느껴졌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왜 또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그날 큰며느리의 표정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큰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밥 드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저녁상을 같이 앉았지만 젓가락 소리만 들리고 웃음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며느리의 시선이 그릇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더군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큰아들이 물었지만 며느리는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밥상이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모시는 시설들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깨끗하고 또래 분들도 많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아이는 나를 양로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큰아들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들으시잖아.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속마음은 다 들려버린 뒤였어요.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됐다. 그냥 나 가마. 그렇게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뭐 죄를 지었다고 자식 집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 집에 갔습니다. 큰아들네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손주 녀석이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기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왔다. 7살 손자 민준이가 방방 뛰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작은 며느리도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 준비했으니까 같이 드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상은 따뜻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손주의 해맑은 웃음, 작은 아들의 편안한 미소. 모든 게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 우리 민준이가 최고네.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가족이란 게 이런 거지. 서로 기대고 사는 게 인생이지.
작은 며느리 수진이도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니 이 반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만들어 봤어요. 하며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민준이도 할머니 있으면 좋아할 거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혼자보다 같이 사는 게 낫겠지. 이제라도 가족 곁으로 들어가자.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방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도 어머니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요. 수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민준이 돌봐주실 분도 필요하고 우리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 사는 건 그만두자. 가족과 함께 살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자. 저는 결국 제 집을 팔았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도 조금은 든든할 테니까요. 집값이 꽤 올라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작은 아들 내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 녀석이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외치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저를 따랐어요. 숙제도 제가 봐주고 책도 읽어주고 같이 공원에 산책도 나가고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삶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숟가락 자리를 좀 맞춰주세요. 맨날 제 자리에 놓으시잖아요. 어머니 옷 정리 좀 잘해주세요. 거실에 두시니까 지저분해 보여요. 어머니 화장실 쓰시고 나서 꼼꼼히 치워주세요. 민준이가 쓸 텐데. 저는 괜히 멋쩍게 웃으며 아이고 미안하다.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하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같이 사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지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맞이해주지 않았고 뭔가 제가 숨만 쉬어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제가 민준이와 놀아줄 때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너무 시끄럽게 놀지 마. 아래층에서 뭐라고 할라. 그런 식으로 핀잔을 주곤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문틈 사이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힘들어. 어머니까지 모시면 우리 생활 빠듯해. 전기세, 수도세 다 올라갔고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어머니잖아. 혼자 두면 안 되지. 당신은 늘 그 소리야. 현실 좀 봐. 돈도 부족한데 어머니까지, 그리고 민준이도 어머니가 너무 챙기시니까 버릇이 이상해지고 있어. 숙제도 안 하려고 하고. 그 대화를 들으며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는 또다시 짐이 되는구나. 며칠 뒤 수진이가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 팔아서 나온 돈 그냥 어머니가 들고 계실 거예요? 집에서 나가는 돈도 많은데 어머니 목도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내 노후 자금으로 두려고 생활비는 내가 낼게. 그때 수진이의 얼굴에 잠깐 스친 실망의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값으로 나온 돈을 자기들이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더 달라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그저 불편해하는 눈빛. 제가 어디에 앉아 있어도 자리 좀 비켜달라는 말.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야 하지? 이게 내가 바라던 생활인가? 하지만 민준이만큼은 여전히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만이 제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미끄러져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못 보고 발을 헛디딘 거였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삔 거지 뭐.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울음이 치밀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다니. 그날 손자가 제 옆에 와서 묻더군요. 할머니 아파?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손자만 건강하면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큰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날이었죠. 그날 저는 시장에 다녀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혼자 부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뜨거워. 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민준이가 끓는 물이든 주전자를 건드려서 손에 뜨거운 물이 쏟아진 거였어요. 아이는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얼음을 가져와서 아이의 손을 씻겨주며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때서야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왜 울어? 허둥대며 변명했습니다. 잠깐 눈 돌린 사이에 그런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작은 아들은 병원에서 돌아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홈 CCTV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믿기 힘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곁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수진이. 아이가 울부짖는데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가 다쳤는데 왜 모르는 척했어? 수진이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잠깐 딴 생각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아?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부엌에서 끓는 물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위험한 상황인 것도 다 보였는데 수진이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 아들이 진실을 깨닫길.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수진이는 자주 다퉜고 그때마다 수진이는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오신 다음부터 집안이 이상해졌어. 그런 말을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수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아들이 출근한 후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잠깐 나갈 일이 있는데 같이 나가실래요? 답답하시잖아요. 저는 오랜만에 밖에 나간다고 해서 기뻤어요. 그래 바깥바람이나 좀 쐬자. 수진이는 저를 차에 태우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금방 올게요.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시외로 나가는 외진 길목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차갑게 말한 뒤 그녀는 차 문을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날 버리려는구나.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떠나간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저물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는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온 터라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다오. 시간이 흐르면서 정류장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작은 그림자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의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일까? 수진이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데리러 온 걸까? 하지만 여러분, 그날 제가 만난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불쌍히 여겨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할머니, 이런 데서 혼자 뭐 하세요? 위험해요. 저는 끝내 홀로 정류장 벤치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피를 나눈 사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도 저는 혼자 삽니다. 다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외롭지만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민준이가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며 혼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저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며 살고 있습니다.